국회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가 집중 질의했습니다. 기재위에선 지난해 56조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방위는 북한의 신형 자폭 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퇴원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해병대원 특검법 등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주력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과 건전 재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서 고액 투자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발언을 두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또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통해서 배가시켜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세수결손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밖에 상임위 소식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데다 각종 기금을 끌어와 편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법정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 예산심의권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여당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국가 부채를 늘리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재정을 운영한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또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99%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익은 제도로 밀어붙인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검토세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부자 감세 전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400만 투자자를 위한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재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기재부가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에 대한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안티드론 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만 접경 지역의 경우에는 드론 탐지를 위한 주파수 변경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안보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평상시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시를 하더라도 별도의 전시 지휘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국방위는 다음 달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인사참사라며 철회하라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간담회를 개최해 민생과 청년을 위해 금투세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면서 기업의 상속세 문제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의 근거라고 꼽은 독도 모형물들은 노후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이라며 보수 작업을 거쳐 새로운 독도 모형물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는 등 극우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언급하며 부적격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은 이미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즉시 지명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 그리고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이라고 혹평하며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코로나로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수년됐던 여야 대표회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라 추석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잠정 연기됐던 여야 대표회담. 양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추석 전에 회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회담 일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보고 일정을 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 의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는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어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께 약속한 법안은 발의하지 않고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예의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한을 정해서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 제3자가 추천한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의원들과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 결과도 여야 대표회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야당이 대표회담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반대로 폐기될 경우 회담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어제 법원의 박문진 이사진 관련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를 6명 선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취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이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한 바 있죠. 이 원래대로라면 지난 12일 이 기존 박문진의 이사진의 임기는 끝났지만요. 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또 박선아 이사 등이 이 방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박문진 이사 임용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법원은 이 중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습니다. 법원은 이 새 이사진이 임명될 경우에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육 부위원장 등 이 2인 체제로 이뤄진 박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역시 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원의 인용 판단이 다시 유지될 경우 새 이사진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최대 1년 이상 이 기존 박문진 이사진이 계속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야 입장 차이도 이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뜻 극명하게 정말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어제 법원에 이 박문진 시민 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사법부의 명백한 오점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또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법부가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회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면서 법원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오후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치켜 세웠습니다. 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간호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제 또 이견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 지점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점 같이 좀 해석해 볼까요? 네, 이 내일 국회 본회의 전에 이 막판 타결을 위해서 여야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간호법이죠.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를 본 부분은요, 이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법에 분명하게 명시해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 민주당은 PA라는 직역에 대해서 검사와 진단, 치료와 투약, 처치라는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자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PA가 간호사와 별도의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령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생이나 이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만 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당은 간호법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에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전문대의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국가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들의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29일 간호사를 포함해서 보건 1년 총파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쟁점 사안 대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이 간호법의 신속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25일이었죠. 일요일 오후 3시 이곳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이제 수년이 됐는데 아직 일정이 그 이후에 잡혀진 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마치고 오늘 퇴원을 했고 또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는 이 리포트를 보셨겠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퇴원으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회담 일정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이 민주당에 요구했던 TV 생중계 조건을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난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정쟁이라고 지적하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주요 의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분이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니 실망스럽다며 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정쟁보다는 민생 법안들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이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첫 민생 행보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주요 의제로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이 청년의 자산 증식의 사다리다라고 오늘 한 대표 강조를 했는데 중도층과 수도권 또 청년 이른바 이 중수청 공략을 위해서 필요한 의제들을 대표 회담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와 달리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여야 대표 회담의 흐름 탓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하더라도 여야가 서로 끌려가는 구조의 회담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에 만날 수 있을지 그 후가 될지 만남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조차도 현재 모든 게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재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했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눴지만 논의 단계라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릴 대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재기 의장은 한국은행도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딥페이크 공포가 젠더 갈등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SNS에 딥페이크의 본질은 범죄에 있다며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과 국제관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식에서 인도적 교류에서의 국회 역할을 고민하면서 의원 외교가 축이 돼 외교, 안보, 통일 영역에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뚫자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대 남북 합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야권의 호남 쟁탈전입니다. 오늘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호남 주도권 대결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전남 곡성 영광군수를 포함해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이렇게 4곳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들 4지역에 모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내면서 민주당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진 상황인 겁니다. 특히 전남에서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에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입니다. 이에 조국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는 듯한 견제성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단결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재보선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난 조국 사태 당시 검찰개혁은 곧 조국 수호임을 외쳤던 김남국 전 의원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싸울 곳은 전남이 아니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처럼 호남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모두 수도권 인사로 선출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불거진 데다 비교적 저조했던 호남 투표율 때문인데요.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호남 득표율에서 민주당보다 앞섰던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영광과 곡성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과 당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일부 의원은 호남 월스살리 하겠다면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정책을 호남에서 구현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민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 재보궐선거가 2년 후에 치러지는 2026 지방선거의 미리 보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야권의 호남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김문수 지명 후폭풍입니다. 어제 약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최근 민감한 이슈인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됐다고 말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반면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다면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해 반노동,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마저 사상과 역사 인식을 검증하는 자리가 된 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하고 과거의 일정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하고는 그것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지.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날에 진행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김 후보자와 확연히 대비되는 발언이 나와 민주당 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진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이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 여당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과거 현장 경험을 지켜세우면서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들을 소환해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장관 지명 한 달이나 지난 후 이례적으로 뒤늦게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급기야 파행으로까지 이른 야당의 거센 공세 속 지명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해 내일부터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로써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밀려있던 현안 파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 상황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핵심 당무로 민생 문제 해결을 내세우면서 의료 대란 특위를 지시한 점이 이목이 이제 쏠리는 부분인데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처리를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이제 한창인데 조금 전에 한 매체는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아직까지 이제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제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의대 지원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더더군다나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간호직렬 쪽에서 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현재 간호법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선호 소위위원장이 오늘 저녁 7시에 소위를 열어서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현재 그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문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우리 간호사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반드시 협상의 결과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로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가 아주 매서웠는데요. 대통령실의 답변을 비롯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 장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눈에 띄었던 장면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해서 2심 선고를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시 이후에 도착을 해서 그 전까지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중심으로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첫 번째 안건이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안이 있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여기에 그 불출석 사유가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사유였어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많은 항의를 했고 실제 국회에 출석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출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당, 관계부처 아무도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잠시의 파행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의혹 문제라든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두둔 그리고 독도 지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조형물 철거 문제 그리고 사도광산 공제에 따른 우리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대응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방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후쿠시마, 독도, 사도광산 이런 문제는 굳이 여야가 갈라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또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잠시 후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 정치 재개 행보가 민주당의 중요한 화두로 이제 떠올랐는데 김 전 총리의 정치 재개로 원외 비명계 결집 여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비명계 결집 이것이 굉장히 관심사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그 민주당의 당심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재명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밖에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 재개 또한 이러한 울타리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모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복귀양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밌는 거. 제가 한돈 종이 800에 실 이런 수립에 있어서 예상. 네, 지자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유일하게 원내 정당 모두가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법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별도의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유명한 분이신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 현재 이제 3분인데 모두 출연을 저희 이 프로그램에 하셨어요. 아, 예. 네, 개혁신당 출연 소속 의원
100% 지금 출연을 다 하셨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아주 흡족한 소식.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개혁신당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이고 국회 운영이 기재위 이제 소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석 달 됐나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는 정말 바쁩니다. 특히 오늘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운영위도 전체 회의가 있고 기재위도 전체 회의가 있어서 혹시 국회 방송을 둘 열심히 다 그러면 갔다 오신 건가요? 그렇죠. 열심히 국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천하람이는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아직 분신술을 터득하지 못한 탓이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사실 저는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기존에 조금 평론을 할 때와는 다르게 네. 사실 국민들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게 당이 작으니까 책임감이 더 커요. 사실 100분 이상씩 되시는 당은 의원 하나가 조금 좀 나태해도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그렇죠. 저희는 네. 3명밖에 안 되고 한 발 잘못 디디면은 천길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정치 현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김 후보자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불거졌고 또 야당은 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은 김문수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정말 많은 후보자다. 자, 이렇게 맞섰는데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없다. 방금까지 운영위에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도 오셔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저 김문수 후보자의 언행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고려해서 임명을 철회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하시지만 많은 여권에 계신 관계자분들 또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을사늑약이 무효인데 왜 국무위원 후보자가 저런 이야기를 해서 네. 잘못된 이야기를 하냐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제 감정기에 저희가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전문에 잘 기재되어 있듯이 저희가 무효고 부당한 조항에 의해서 단지 주권을 잠시 침탈당했던 것이고 우리가 3.1운동의 정신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국무위원으로서는 너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지금 여권에서는 노동계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노동계 분들 지금은 김문수 후보자 싫어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발언들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야 돼. 거의 터트려야 된다. 이런 분이 어떻게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굉장히 부적절한 인선이고 철회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계셨던 그 운영위에서는 오늘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정회 중이고 또 속개가 이제 될 거죠. 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통령실 관저 중축 의혹이 이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방어하시고 또 야당의 의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또 대통령실의 내용들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뭐만 하면 국가 주요 시설이다, 경호 시설이다 해서 정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명품백 논란이나 최근에 관저 증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부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대해서는 꽤 주목할 만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됐어요. 정자가 증축이 됐고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과 드레스룸이 증축됐지 않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셔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핵심은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자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고 있으면 솔직히 기가 차는 게요. 비서실장님이나 우리 대통령실의 아주 고위 간부들한테 역사 퀴즈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정부 이어받은 거 인정하시느냐, 45년 8월 15일에 강복된 거 인정하시느냐.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요.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법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자나 여러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뭐 김태효 차장, 그렇죠, 독립기념관장,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차장, 이런 분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주 많이 배우고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역사 퀴즈를 하고 있는 정말 참 웃기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운영위가 참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고요. 대통령께서 빨리 이런 뉴라이트적 인물들 정리하고 이런 논란을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본체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 간호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는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이른바 그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틀 뒤 그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결론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번엔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의료 대란 상황도 있고 그래서일 텐데 저는 간호법이 독립법안으로서 가능하면 잘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이런 부분은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범위가 권한의 범위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님들의 학력 뭐 이런 부분들이 논쟁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소위에서 밤샘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좀 죄송하지만은 밤 새셔가지고 좀 짧더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좋은 형태로 신속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모레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문에 더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현실이고 또 중재안 마련에 이제 부심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 의료 대란 실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고열이 40도가 넘어서 밤에 갑자기 응급실을 찾아가니까 진료 의사가 없고 그나마 10시까지만 한다. 밤새워서 하는 그 응급실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현실은 이제 부딪힌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법이 좀 도출이 돼야 될까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해법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응급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바이탈가라고 하는 뭐 이제 뭐 심장, 뭐 흉부 하시는 분들, 흉부가 심장이죠. 아무튼 이렇게 뇌혈관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인 박봉에 힘든 근무를 견디고 있으셨거든요. 사명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두고 나갔을 때 또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래도 몸이 허락할 때는 응급의료, 바이탈 이런 멋진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너무 좀 과학적 근거 없이 좀 증언을 밀어붙이면서 그분들을 조금 폄하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의사 수를 늘리면 나가서 돈 많이 못 버는 분들이 응급의학, 바이탈 하실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못 가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는 사명감에 하는 건데 이럴 취급 받을 바에는 지금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겠다. 그리고 전공의가 없어지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것들이 막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는 저희 이주영 의원이 개혁신당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의원께서 그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게 좀 특별합니다. 정치개혁 시리즈 첫 번째 공약인데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인데 여러 당 의원들의 공감을 한꺼번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 참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좀 재밌었던 거는 이번에 우리 국회에 원내 8당이나 있다는 거를 제 법안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뭐 드래곤볼 7개 모으듯이 막 7당의 다른 의원분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은 좀 논의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원내 모든 정당에서 참여해 주셔서 저는 선거법을 합의로 개정하는 그런 관행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체장을 뽑을 때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광역단체장이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습관적으로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 여러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경쟁해야 된다 하는데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은 솔직히 거대 양당이 아니면 출마하기도 쉽지 않고 출마해도 단일화 압박에 너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상관없고 그냥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은 라인업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어떤 경쟁 그리고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정말 새로운 도전자 내지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평행선만 달리는 양극단의 양당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권을 좀 늘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나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반영을 하려면 좀 현실적으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또 개정해야 하고 또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 비용이 들 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같은 아주 중요한 정치인을 뽑을 때 그래도 인물 경쟁력을 보고 또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찍는 게 아니라 2명만 놔두고 뭔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가치가 되게 크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안은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이 안 되면 일주일 정도 뒤에 2차 투표를 하자는 건데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 일주일 정도 기간에는 우리 막 운동원분들 춤추고 이런 거 다 빼고 미디어와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자.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한다면은 증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물론을 바탕으로 한 결선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대통령제에 대통령 뽑을 때 결선 투표를 꼭 헌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도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헌법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단순 다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일부 개헌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논의하면서 변호사 잘 정리해야 출신이니까 된다. 법을 또 잘 아시겠죠? 근데 뭐 변호사가 뭐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또 뭐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이 이제 대치 전국인데 체육 개혁에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선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정 회장의 수상한 연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잘 운영을 못할 거면 돈이라도 많이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상한 연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재정 기여도의 평가 기준이 있고 협회를 얼마나 잘 운영했냐라고 하는 징계 관련한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한 해에 징계 얼마 받는지 아세요? 230건이 넘게 받습니다. 많네요. 양궁협회는 몇 건 받을 것 같으세요? 왠지 잘 될 것 같죠? 별로 얼마 없을 것 같죠? 거의 없거나 한두 건입니다. 협회가 징계를 받는 건가요? 징계를 하는 건가요? 받는 겁니다. 협회가? 축구협회가 200 그렇죠. 230건이 넘는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를 또 너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 축구협회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평가 기준이 얼마나 좀 요상하냐면은 양궁협회가 보통 한 분기당 반기당 징계가 없는데 그 다음 반기에 한두 건 받잖아요. 그러면 징계 관련 평가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축구협회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다가 조금만 줄어들거나 현상 유지만 해도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 연임 평가할 때 축구협회는 만점을 받았고 징계가 축구협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다른 협회들은 막 점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수상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기여도 같이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만점이 나오고 이 징계 부분도 만점이 나오게끔 굉장히 유리한 기준에 적용을 받아왔던 거 아닌가. 제19 감싸기 뭐 이런 차원인가요? 뭐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뭐 스모킹 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유인촌 장관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한 사람이 지나치게 협회를 장기 집권하는 거 좋지 않고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쓰신 축구의 시대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사선은 안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몽규 회장께서도 적절하게 좀 결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뭐 너무 압박을 할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잘 새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뭐 본인의 결단이 가장 뭐 좋은 뭐 그 솔루션이다라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 의원도 뭐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안이 오늘 뭐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랬거든요. 개혁신당에 들어가려면 좀 답안 없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캠페인이 사실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원고를 가지고 오는데 개혁신당 사람들이 좀 잘난 체하는 경향이 또 이주영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주영 의원도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 그 말인즉슨 이 세 분이 일당백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짧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원내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22대 국회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대, 30대의 지지율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좀 1등을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당 지지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개혁신당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구나라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꼭 저희 좋은 안을 마련해서 여야를 좀 잘 끌어당기는 역할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22대 국회에서 꼭 실현하고 싶은 그런 중점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결선 투표제와 상임위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